흰빛 루신 1922년 천서청이 현시의 합격자 발표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갔었다. 방을 보자 먼저 그 위에서 천자를 찾았다. 천자는 상당히 많아서 모두가 앞을 다투어 그의 눈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 하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는 모두가 서청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12장의 원형으로 쓰여진 합격자 명단을 차분히 살폈다. 방을 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천서청은 끝내 방에서 자기 이름을 보지 못하고 홀로 시험장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이따금 거의 흰털이 섞인 짧은 머리카락을 나부끼게 했으나 초겨울의 햇살은 매우 따스하게 그를 내리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햇빛을 쬐어 어질어질해진 듯 했고 안색도 점점 창백해져 갔다. 지쳐서 붉게 충혈된 두 눈에는 야릇한 광채가 번득였다. 이때 이미 그에게는 벽에 붙어있는 방 따위는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새까만 동그라미가 무수히 눈앞에 어른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수재의 자격을 얻어 성의 향시를 보러 가고 차례차례 시험을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 유지들이 온갖 방법으로 앞을 다투어 혼담을 꺼낼 테고 사람들은 마치 신을 우러러보듯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이며 이제껏 그를 경멸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며 넋을 잃겠지. 지금 그의 낡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각 성사람들은 쫓아내고 아니 쫓아낼 것도 없다. 그가 나가면 되니까. 집은 완전히 새로 짓고 대문에 깃대와 편액을 걸어야지. 높은 관리가 되려면 중앙의 관리가 되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방관이 되는 쪽이 낫겠지. 그가 평소에 미리 계획해 두었던 입신 출세의 앞날이 물먹은 설탕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산산이 부서진 조각만이 남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각조각 흩어질 것과 같이 느껴지는 몸을 돌려 망년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향해 걸었다. 그가 자기 집 문 앞에 막 이르자 7명의 학동들이 일제히 목청을 돋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귓전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작은 변발을 늘어뜨린 7개의 머리가 눈앞에서 어른거리더니 온 방 안에 퍼지며 검은 동그라미와 어울려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자리에 앉자 아이들은 오후의 숙제를 제출했는데 얼굴에는 모두가 그를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들 가거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말했다. 아이들은 법석을 떨며 책가방을 싸서 겨드랑이에 끼고는 한 줄기 연기처럼 뛰어나갔다. 천서청은 많은 작은 머리들이 검은 동그라미 사이에 끼어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한데 뒤섞이고 때로는 이상한 포진으로 줄을 서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졌다. 이번에도 또 끝장이다.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분명히 귓가에서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뒤돌아보아서는 아무도 없었다. 또 꽝 하고 종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자신의 입에서도 말이 나왔다. 이번에도 또 끝장이다. 그는 갑자기 한쪽 손을 들어 손가락을 꼽으면서 생각해 보았다. 11번, 13번, 금년까지 16번째이다. 결국 문장을 알아보는 시험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그는 곧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불쑥 화가 치밀어 갑자기 책구름이 밑에서 벗겨둔 팔고문과 시첩을 꺼내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문간에 막 다가서는데 눈앞이 환히 밝아지더니 한때의 닭까지도 그를 비우는 것 같이 보여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려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눈빛이 이상하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많은 물건들을 보았다. 그러더니 매우 모호해졌다. 무너져 내린 설탕으로 만든 탑 같은 앞길이 그의 눈앞에 가로놓여 있었다. 이 앞길은 다시 점점 넓고 커지더니 그의 모든 길을 완전히 막고 말았다. 다른 집의 밥 짓는 연기는 벌써 사라지고 젓가락과 그릇까지 이미 다 씻었으나 천서청은 밥 지을 생각도 않는다. 이곳에 살고 있는 다른 성씨 사람들은 오래된 관례대로 현에서 시험이 있는 해마다 합격자 발표 후 그의 이런 눈빛을 보면 일찌감치 문을 잠그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이어 등불도 하나둘 꺼져갔다. 오로지 달만이 천천히 싸늘한 밤하늘에 떠올랐다. 하늘은 바다처럼 푸르렀고 약간의 뜬구름은 마치 누군가가
그린 붓을 물그릇에 씻은 뒤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달은 천서층을 향해 싸늘한 빛을 쏟고 있었다. 처음엔 그런 대로 마치 새로 갈고 다듬은 쇠거울 같은 달이었는데 이 거울은 이상하게도 천서층의 전신을 꿰뚫어 비치고 나더니 그의 몸에 무쇠 같은 달 그림자를 투영했다. 그는 여전히 방 밖의 뜰을 배회했다. 눈은 자뭇 맑아지고 주위는 정적에 쌓였다. 그러나 이 정적이 갑자기 까닭없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그의 귓가에서 숨차고 낮은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 그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좀 더 높게 되풀이 되었다. 오른쪽으로 돌아.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 뜰은 그의 집이 지금처럼 몰락하기 전에 여름 밤만 되면 밤마다 그의 할머니와 더위를 식히던 뜰이었다. 그때 그는 아직 10살 안팎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대나무 평상에 누워있으면 할머니는 평상 옆에 앉아서 그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머니는 그녀의 할머니에게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천시의 조상은 원래 큰 부자였고 이 집도 조상이 세운 터였다는 것이다. 그 조상은 복 많은 자손이 꼭 찾아낼 수 있도록 무수한 은덩이를 이곳에 묻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의 수수께끼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라. 금이야 은이야 말로 따지지 말아라.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천서청은 평소에도 언제나 곰곰이 추측해보곤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강 맞았는가 싶다가도 다시 금방 빗나갔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탕 씨에게 빌려준 집 밑이라고 자신했었다. 그러나 차마 팔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 지나니 그것은 전혀 착오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집안에 여러 군데나 파헤친 흔적은 전부가 먼저 몇 번이나 낙방한 다음에 발작적으로 했던 행동이었다. 나중에 자기 자신이 보고도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오늘은 쇠 같은 빛이 천서층을 둘러싸고 또 부드럽게 그에게 권하는 것이다. 혹시 그가 주저할까봐 그에게 진정으로 정명을 보여주고는 또 더욱 음침하게 독촉하여 자기의 방을 향해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흰 빛은 마치 흰 부채처럼 그의 방 안에서 일렁일렁 번쩍이고 있었다. 결국 이곳이었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자처럼 날쌔게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흰 빛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낡아 빠진 방과 낡은 책상 몇 개만이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천천히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흰 빛이 다시 또렷이 일어났다. 이번엔 더 늙고 커서 유황불보다는 희고 아침 안개보다는 희미했다. 또한 동쪽 벽에 붙은 책상 밑이었다. 천서청은 사자처럼 문 뒤쪽으로 달려갔다. 손을 내밀어 곡괭이를 잡다가 한 줄기 검은 그림자에 부딪혔다. 왠지 모르게 좀 두려웠다. 급히 불을 켜보니 곡괭이는 아무 탈 없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책상을 옮겨놓고 곡괭이로 넉장의 네모난 큰 벽돌을 들추어냈다. 몸을 구부리고 보니 그 밑은 전처럼 누른 잔모래였다. 소매를 걷어올리고 모래를 파헤치자 그 밑으로 검은 흙이 드러났다. 그는 극히 조심스레 가만가만 아래로 한 삽 한 삽 파내려갔다. 그러나 깊은 밤은 더 너무 고요했고 삼날이 흙을 스치는 소리는 속일 수 없는 둔중한 울림소리를 내었다. 구멍이 2자 이상 깊어졌는데도 항아리는 결코 보이지 않았다. 천서청은 초조해졌다. 그때 찡 하는 소리가 나며 잠옷 손이 저려왔다. 곡괭이 날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힌 것이다. 급히 곡괭이를 집어던지고 만져보니 한 장의 커다란 벽돌장이 밑에 있었다. 그의 심장은 심하게 떨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 벽돌장을 파내보니 그 밑에는 전과 같이 온통 검은 흙이었다. 흙은 많이 더 파냈으나 그 밑은 여전히 끝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또 단단한 작은 물건에 부딪혔다. 둥그런 것이 아마 녹슨 동전인 것 같았다. 그 외에도 깨진 사기 조각이 몇 개 더 나왔다. 천서청은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지만 조급하게 그저 땅만 긁을 뿐이었다. 그 사이에 마음은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아주 이상한 물건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말 발굽 모양과 같은 것이었는데 부석부석하게 손에 만져졌다. 그는 다시 정성스럽게 그 물건을 파냈다. 조심스럽게 집어올려 불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것이 썩은 뼈 같았다. 옆면에 듬성듬성한 이빨이 한 줄로 붙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아래 턱뼈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아래 턱뼈가 그의 손에서 덜컥덜컥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빙그레 웃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또 끝장이다. 그는 소름이 오싹 끼쳐 동시에 손을 놓아버렸다. 아래 턱뼈가 대굴대굴 굴러 구멍 속으로 다시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어 그도 뜰로 도망쳤다. 방 안을 엿보니 등불은 여전히 휘황찬란했고 아래 턱뼈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평상시와는 달리 무서워서 감히 다시는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처마 밑의 어둠 속에 숨고서야 마음이 약간 평온해졌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문득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여긴 없어. 산으로 가라. 천서청은 대낮에 길에서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듯한 기억이 났다. 그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벌써 크게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달은 이미 서고봉 쪽으로 숨어버렸다. 성으로부터 35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서고봉이 바로 눈앞에 있다. 벼슬아치가 들고 있는 홀처럼 바로 시커멓게 우뚝 서 있었다. 그 주위에는 넓고 크게 번쩍거리는 흰빛이 퍼지고 있었다. 또한 그 흰빛은 아득하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래, 산으로 가자. 그는 결연하게 마음을 먹고 비장한 걸음으로 뛰어나갔다. 몇 번인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후로 문 안쪽에서는 다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등불은 심지 같아서 꽃처럼 되어 빈 방과 구멍을 밝게 비추더니 바지직 몇 번 소리를 내며 타다가 점점 작아져 드디어 꺼졌다. 나머지 기름마저 이제 다 타버린 것이다. 성문을 열어라. 큰 희망을 품은 공포의 비명소리가 아지랑이처럼 서쪽 관문 앞의 여명 속에 떨면서 부러지고 있었다. 이튿날 대낮에 어떤 사람이 서문에서 시볼이 떨어진 만류호에 시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장 그 소문이 퍼져서 끝내 지보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지보는 곧 마을 사람들을 시켜 시체를 건져 올리게 했다. 그것은 남자의 시체로 50여세 된 몸집은 중간, 얼굴은 희고 수염이 없는 사람이었다. 온몸에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다. 누군가 그가 바로 천서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귀찮아서 보러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시체를 맡을 친척도 없었기에 현 의원의 검시를 거친 후 지보의 손에 의해 매장되었다. 사인에 대해서 물론 문제될 거리가 없었다.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가는 것은 원래 흔히 있는 일이었으므로 타살의 의심을 둘 필요도 없었다. 더구나 검시인도 산채로 물에 빠졌다고 증언했다. 왜냐하면 10개의 손톱 밑에 강바닥의 진흙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물속에서 몸부림을 쳤음이 확실하다는 것이다.